지난 시간까지 행정심판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대망의 행정소송 파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그 4편의 제3절 259페이지 행정소송 진행하는데, 우리가 1편에서 다뤘을 때 보충자료로 그 행정법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거고, 권리구제는 손해전보하고 행정쟁송이 있는데 그 중에 취소소송 중심주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법률도 규정되어 있고 판례의 거의 95%도 취소소송에 관한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통해서 취소소송의 개략적인 걸 한번 살펴볼까요? 보충자료 5페이지인데, 일단 이제 그 사건이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소송 제기를 누군가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사법 소극주의 내지는 수동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법관이, 판사가 아무리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소제기를 하면은 이제 심리를 하겠죠. 심리를. 그 소송 요건이 갖추어졌냐 아니냐, 이걸 본안전 심리 또는 형식적 심리라 그랬죠. 이 심리를 통해서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보정이 가능한 거는 보정을 명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러고도 보정을 안 하면 각하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정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소기간이 지난 거, 시간이 지난 거를 되돌릴 수는 없죠. 그죠? 라든가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대상적격이 흥결된다. 이런 경우는 보정이 불가능한 거니까 바로 각하시키는 거예요. 보정이 가능한 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피고 경정이죠. 피고가 잘못되면 피고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할법원도 잘못 제기됐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원에 이송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되는 쟁점으로 이제 집행정지라는 논점이 개입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심리를 통해서 원고의 재판 청구가 이유가 있냐 없냐, 즉 이유가 있다는 거는 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이라는 얘기고, 이유 없다라는 거는 처분이 적법이라는 얘기죠. 이걸 심리해 가지고 이제 판결에서 각각 판결, 기각 판결, 또 기각 판결의 특수한 형태로 사정 판결, 공익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인용 판결 해가지고 판결의 효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좀 더 상세하게 음미를 해볼까요? 자, 일단 소송 제기하면 소송 요건. 근데 공통적인 게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보정이 불가능한 거, 이런 건 각하하는 건데,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사심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치유를 인정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전심 절차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 요건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직권조사 사항이고. 그 다음 재개할 때만 충족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 상고심에서 소송 요건이 흠결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법원에서 각하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일반 국민에게 있는 권리라면 이 원고에게도 그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본안 가는 거예요. 근데 원고에게 구체적인 그런 권리가 있거나 이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본안에서 따진다는 거고, 그 소송 요건은 다 충족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흠결되면 각하되는 거예요.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은 소송 요건의 일부인데, 소송 요건의 확대는 권익구제 확대와 관련되는 거죠. 소송 요건을 좁게 인정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권리구제 확대와 연결되는 거고, 오늘날 추세가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추세다라는 걸 1편부터 계속 반복했죠. 대상 적격은 처분 등이죠. 재결에 가는 경우는 이제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하나다. 의미는 해당될 때 부연 설명할 거예요. 대충 개략적으로 보는 거.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협의 수익 권리 보호의 필요성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데, 이것도 나중에 볼 거고. 피고 적격은 행정청이죠. 제소 기간은 알았다면 90일이고 몰랐다면 1년이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전치라고 하는 거는 소송 앞전자에 둘치자, 노을치, 둘치자.
심판을 소송 앞에 둔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소송 제기하기 전에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게 전치인데 이거는 옛날에 의무적이었는데 지금은 임의주의예요.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선택으로 맡겨져 있고 다만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필요적 전치주의인데 그 사례는 별도로 외워야 될 거고 그냥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수재지 행정법원인데 그 토지나 부동산 장소와 관련될 때는 거길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이제 또 적용되고 소재기 휴가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집행정지 이거는 심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란 결론 내리기 전에 조사하는 과정이죠.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사실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이게 소송 절차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건 법률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이지 그래서 우리는 관련되는 용어와 원칙 이런 거 정도 익히면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심리 과정에서 법관을 설득시킬 것인가 이거는 변호사의 엄청난 실력과 노하우를 요하는 아주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설득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같은 변호사가 아니죠. 진짜 실력자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직권 증거조사주의, 직권 탐주주의 이거는 그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에서부터 심판 여기까지 그 법률에 다 똑같이 돼 있다면 보면 돼요. 그 다음 행정심판 기록제 줄명령 입증 책임 이거는 이제 오늘날은 증명 책임이라고 더 많이 쓰고 있죠. 증명 책임이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발적으로 많이 봤죠. 법률 요건에 따라 분리된다. 각자에게 유리한 법률 요건 각자 입증하라 이렇게 분배되는 거지 누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다. 옛날에는 적법, 처분의 적법이 추정되던 시절에는 추정이라는 개념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에서 추정 공정력에서 추정이 되면은 그 추정을 깨려는 자, 반증을 제기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유리한 요건을 각자 그 분배돼서 각자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통일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 판결의 종류가 인용 판결. 이건 취소일 때 취소 변경. 이게 이제 심판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취소 변경까지는 똑같죠. 취소 변경까지는. 근데 그 행정심판은 뭐예요? 취소 명령 재결은 이건 삭제돼서 없어졌지만 변경 명령 재결이 있는데 변경 명령 판결은 없다라는 거죠. 권력분립상 고려해요. 법관이 행정청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게 이제 권력분립상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인데 꼭 논리적으로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독일같이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면 명령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이행 판결이.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의 옹졸한 논리지 필연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고려 때문에 여기 판결에는 명령 판결이 없다라는 거. 무이동 확인 소송은 똑같아요. 유무에서 2개, 유유무유, 존부에서 존재부존재, 실유 5가지. 이런 종류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최하급 난도들이에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판결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각 판결은 이유 없다 이럴 때 배척하는 거죠. 그 다음 사정 판결은 원래 이유가 있으면 인용 판결 내려야 되는데 인용 판결을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 내리고 대신 돈 물어주는 거. 다른 권리구조수산 인정해주는 거죠. 손해정보 같은 경우. 기판력은 임의기자예요. 임의기자. 이미 확정 판결이 난 판결의 취지에 모순되는 거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끝났는데 원고가 다시 재판 제기하는 거 안 되고 법원도 그 기판력에 모순되는 소송 제기를 받아줘서도 안 된다라는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거. 기속력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에요. 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인용 판결이 났을 때 인용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이걸 취소했는데 다시 동일한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버리면 재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한 게 기속력이. 형성력은 그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는 이게 유일한 게 형성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형성력 때문에 그 제3자의 소송창과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송창과 요런 재심제도 요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략적인 걸 보고 자, 이제 교과서 259페이지로 올까요? 행정소송, 이건 뭐 이런 건 뒤틀어낼 게 없기 때문에 행정복귀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법원이 주체가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법상 법률관계, 즉 공법관계, 달리 말하면 행정법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해 정식재판 절차로 행하는 소송이고 뭐 사법작용이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법무부 소속으로 꽁생이 됐다라고 해야지 국참사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뭐 다 연역적인 의미고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는 법원이 하는 사법작용이고 기능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권리구제가 주된 거고 행정통제가 부수적인 게 심판하고 반대로 되어 있죠. 행정소송제도의 유형도 대륙법계 행정국가형인데 이거는 프랑스밖에 지금 없죠. 영미법계는 애초부터 사법국가형, 우리도 사법국가형이었죠. 그래서 이 연역은 가볍게 보면 될 거고 특수성은 이건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이어져요. 해당되는 거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성이 뭐 있나를 머리에 떠올려가면서 확인하고 또 뭐가 빠졌구나 해가지고 그 빠진 걸 보고 다시 본문 갔다가 다시 보고 와서 또 해독서 반복할 때 여기서 손가락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외워야지 여기서 생으로 외우면 외워지질 않아요. 본문 내용하고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종류도 이미 봤죠. 항고 당사자 민중기관 이것도 뭐 황당한 민기 이런 유치찬란한 그 지적능력 최하급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거 그냥 입에 줄줄 나오면 돼요. 이걸 갖다 두 문자 따가지고 뭐 민기가 황당하다 또 황당한 민기 뭐 그딴 식으로 할 거 없죠. 항고소송은 대상적격하고 그 다음 피고적격이 달라요. 당사자하고 그 다음 항고 당사자는 그 주관적 쟁송이라 그래가지고 사익 보호하는 수단이고 민중기관은 공익 보호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라 그랬죠. 그런 거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이제 그 소송에 이제 우리가 안 다뤘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행정소송의 한계인데 그 법원의 재판권이 무한정 미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갈지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 본질에서 오는 한계, 그다음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 이런 것도 일단 분류를 먼저 외워야 돼요. 그래서 헌법 명시적 한계가 뭐가 있고, 사법 본질적 한계, 이거는 이제 법률상 쟁송의 문제고, 권력 분립상 한계가 무명한 고소송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부터 외워두고 내용을 음미해야 돼요. 헌법 명시적 한계는 행정법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소극적 한계는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권한,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러면 적극적으로 뭐 배제된다, 뭐 금지된다 이런 적극적인 규율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일반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니까 그 반대 해석상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아니다라는 요게 이제 소극적 한계고, 적극적 한계는 우리가 통치행위에서 배웠죠. 국회의원의 징계제명 자격심사, 이건 명시적으로 법원 제소를 금지하고 있죠. 이 명시적인 게 적극적 한계고, 사법 본질적 한계가 법률상 쟁송이거든요. 그 법원조직법에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그래서 법률상 쟁송 반대 해석하면 법률상 쟁송이 아닌 거는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법률상 쟁송의 의미가 다시 나눠지죠. 법령의 해석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 구체적 권리에 관한 분쟁.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거 해야지 그 구체적 사건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분류도 또 나눠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구체적 사건성에 관한 건데, 구체적인 거 반대가 법령의 효력, 추상적 규범 통제 2편에서 배웠잖아요. 여기 소송이 어려운 이유가 소송 자체의 특이한 용어나 원칙, 논리,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행정법 전편에 걸쳐 다뤘던 게 기억이 안 나면 여전히 어려워지는 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추상적 규범 통제가 또 뭐지? 이러면 뭐 이건 끝난 거죠. 이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행정법은 이 4편에 종합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진도 관계없이 계속 독해를 4편까지 반복해서 읽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다시 설명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기억 안 나면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 다시 볼 수밖에. 반사적 이익은 이건 1편에서 공권, 법률관계에서 다뤘던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 단체 소송. 이것도 산발적으로 용어는 나왔는데 공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송 제기하는 건데 개인의 권리 보호와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외국에 같은 경우 독일에는 단체 소송, 미국의 집단 소송 이 단어 정도 외워두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단체하고 집단인데 조직화된 다수의 모임을 단체라고 조직화되지 않는 다수를 이걸 집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조직화되지 않는 집단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독일은 뭐 굉장히 그 단체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한 나라네요. 그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독일은 단체 소송이다. 그 나라의 어떤 특징을 알면은 이 용어 외우는데 어렵지 않죠. 집단 소송은 그 집단 중에 한 명 또는 수인이 전체를 위해 제소하거나 패소될 수 있는 소송 형태인데 그 조직화되지 않은 게 집단이에요. 그 상법에는 도입됐지만 행정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떤 그 지금 가습기 살균제, 옥시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만일에 미국같이 집단 소송이 인정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 피해자 한 명이 재판에 이겨버리면 그 똑같은 소비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 뭐 수십만 명이 됐든 수백만 명이 됐든 판결의 효력이 다 똑같이 미쳐요. 그러면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집단 소송 한 방에 몇십 조, 몇백 조를 물어져 가지고 기업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진짜 뭐 기업 하는 새끼들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이 거지 같은 새끼들 마인드 자체가 진짜 반헌법적이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너무 많은 문제지 그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기업가 정신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새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완전히 그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 단체 이 완전 반국가 사범 같은 이런 반란 세력 같은 반자본주의 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흥분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없어요. 이건이라는 그건 뒤졌고 이재용이죠. 이재용이라는 놈 그 어벙한 놈 봐요. 말도 못하고 청문회 나가도 병신 예행 연습해도 그것도 못 이어가지고 완전 닭대가리 같은 박근혜하고 거의 지적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놈들 미국 같았으면 저거 징역 몇백 년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안 할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저 새끼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썩어서 유골로 그냥 시체로 돼가지고 반출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가증스러운 법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과연 국민의 편인가 기업의 편인가 기업 편입니다. 민주당도 주둥아리만 갖고 뭐 서민 어쩌고 친서민 얼어 죽을 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에요. 민주당도. 근데 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찍기는 하지만 이거 집단소송 확대해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진정으로 그 미국 같은 천박한 오랑캐 국가 봐요. 거기도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문화국가에서 그 미국 같은 그런 족보도 없는 나라보다 이건 훨씬 떨어진다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객관적 진실이고 수험생 입장은 행정법에 없다고 하나 정도 알아두면 되고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다 뭐 두 가지 정도 알면 돼요. 수험생은 참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제가 좀 흥분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저는 피가 끓어요. 나는 철저하게 국민의 권리, 인권 이런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권리에 적대적인 어떤 논리도 난 진짜 가증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단체 소송이거든요. 우리는 역시 독일법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단체가. 그래서 의의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원고 적격 확대 경영이라면 당연하죠. 단체까지 인정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분류를 알아야 돼. 진짜 이거는 단체 이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 부진정, 이거 가짜 계열이랄지 이건 단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요거는 그 280에 가면 그 마산, 지금 이제 창원으로 통합이 됐죠. 거기에 이제 수녀원의 그 딸기잼 사건에 환경 관련되는 게 그런 게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그런 게 이제 그 부진정이거든요. 지 걸 대변하려고 단체가. 그게 어디 있냐면 280에 있어요. 280에 맨 밑에 보면은 환경상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에게 귀속되는 거로 법인, 수녀원이 원고가 됐거든요. 수녀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라 이건 부진정 단체 소송이긴 한데 여기서는 결론은 각하됐어요. 왜냐하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거든요. 이게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는데 환경상 이익, 환경권의 주체는 자연인이에요. 그리고 자연인도 환경권이나 자연방위권 침해를 주장하면 각하됩니다. 자연인도 그 헌법의 추상적인 것 갖고는 원고적 기기 인정이 안 돼요. 법인은 아예 환경권의 주체조차 못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체가 그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기적인 건 단체 자신의 이익은 아니지만 자기 식구,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그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소송의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 규정 없는데 역시 행정법상은 없다. 이게 286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286에 한번 가볼까요? 286에 가면 그 밑에 도표에 부정사례 있죠? 단체가 단체 구성원의 이익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건 간접적인 거예요. 그 구성원의 이익과 단체 이익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간접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부정된다. 이게 263.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이름의 식품협동조합이 자기 이익이란 몰라도 조합원에 대한 딱 보이죠? 이러면 각하. 그 다음에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이 자기가 아니라 그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 자기 그 조합에 속한 사업자에 대한 거. 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죠. 노동조합이 근로자 부당해고 이거.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적이고 노동조합은 간접적이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이게 그 병원이 직접적이지 대한의사협회는 간접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간접적인 게. 단체 구성원이 반대로 단체 자체 이익 침해에 대해 소송 제기하는 거. 운전기사 합승행위를 이유로 운수기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 이거는 법인에 부과된 거라 법인이 직접적이고 운전기사는 간접적 사실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체 협약에 따라서 일단 내 잘못으로 내가 합승한 것 때문에 적발돼가지고 운수회사 그 택시 법인이 과징금을 내면 단체 협약에 따라 봉급에서 까도록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언젠가는 내 봉급에서 까질 거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와 관련이 되는데 그건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반사적 이익은 원고적 격이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호 신용금고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나 재산관리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우 그 구성원인 이사금 주주나 가존 주주도 간접적이죠. 저런 게 이제 유형화되어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 이타적인 거는 이거는 공익추구예요. 이게 2-466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뤘던 유일한 게 이거고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면은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거. 법률관계 확인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거.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서 행사 불행사가 당연무효 또는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청산리 전투에 관한 그거거든요. 이게 청산리 전투의 1등 공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청산리 전투.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 이 여파로 이제 대거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독립군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1920년대 가장 혁혁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가 먼저 일어났었죠. 봉오동 전투 누구예요? 봉오동 전투 하면 그 지난해였나요? 지난해였죠. 지난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카자흐스탄이었나? 거기 가가지고 유해를 그 결국 그
뭐라 그러나? 봉송이라고 해야 되나? 봉안. 유해 봉안하는데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모셔왔죠. 봉오동 전투.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봉오동, 이런, 이 머리가 슬슬 가네. 봉오동 전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봉오동 전투. 검색해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하면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 그런데, 봉오동 전투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근데 이제 이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600명, 400명인가 6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고, 답답하네 이거.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 미안합니다. 이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그 봉오동 전투를 이끈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1,4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자진 장군의 공보다 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의 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증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자진 장군의 부장이었던 이범석 장군이 이제 그 이승만 정권에서 그 장관하고 총리까지 지내면서 이제 그 자기 상관했던 김자진 장군의 공은 좀 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폄훼했는데, 왜냐면 그 사회주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거에 가는 건데, 요거는 요 논점하고 266의 자기의무 확인 소송이 있죠. 말 그대로 어떤 법률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이거 무명항고 소송이죠. 결론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또 청산리 전투 관련되는 그거예요. 피고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 추적권에 이런 홍범도 장군, 홍자까지 나오고 홍범도 장군, 그죠? 말년에 연해주로 가셨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할 때 고려인들 그때 이제 이주하시다가 말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극장 수위까지 지내고 이런 참 안타까운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홍범도 장군. 그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 추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았으니 이를 바로잡아 다시 추천하는 거. 바로잡아 다시 추천하는 게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자기의무죠. 잘못 기술된 독립운동가 활동상, 마치 청산리 전투가 김자진 장군의 공이 큰 것처럼 잘못된 거, 이 독립운동사 등의 책자를 다시 편찬 보급도 자기 의무죠.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해설문, 전시물 중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전시 및 배치, 이것도 자기죠. 이와 같은 자기 의무가 있으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자기 의무 확인 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두 논점이 다 각하됐죠.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 자기 의무 확인 소송 다 각하됐어요. 그 다음에 법정상의 한계인데, 이게 이제 법규의 해석정의 해결 가능성이 있는 건데, 통치행위 1편에 배웠죠. 결론은 안 된다. 재량행위는 이거는 한계의 문제로 인정이 안 되죠. 오늘날은 당연히 재판받아들여서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 내리는 거지. 사법 이거 한계라고 하면은 각하되는 건데,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 내는 거죠. 판단 여지도 뭐 기각 판결 되는 거지 각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행정법 관계도 이제 제한적 긍정서를 해가지고, 사법심사에 관한 거는 전면적 긍정서 다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치행위 빼고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한계 문제로 거론만 되는 거지. 역사적인 연역 때문에 거론만 되는 거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력분립에 따른 거는 무명항고 소송인데, 의무행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런 것들인데, 의무행 소송이 가장 중요한데, 의무행 소송에 관한 거 이거는 무명항고 소송에 관한 논점은 사례 시험을 다루는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논점이고, 특히나
그 의무행 소송에 관한 거는 논거까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객관식 공무원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 학설의 논거 같은 게 잘 출제가 안 돼요. 판례 위주로 되기 때문에. 판례는 간단하죠. 부정 이러면 끝나는데 이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이에요. 거부나 부작위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수익적 행정이 신청을 했을 때 거부하거나 부작위라는 경우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정을 해줄 걸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인데 독일은 인정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명문 규정이 없어 대립되는데 소극설은 안 된다. 적극설은 된다. 그래서 다수설도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고 판례도 마찬가지죠. 일단 우리는 뭐 출제되든 안 되든 정통의 길을 걷기로 했죠. 그 논거가 굉장히 높은 난도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다수설 논거 보면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명하는 것은 행정권의 1차적 판단권 침해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이건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거 논리 진짜 웃긴 논리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충실하게 공부한 그 수험생이라면은 이런 싸구려 논리는 간단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1차적 판단권을 법원이 행사한 거예요. 우리가 시심, 복심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심은 행정청이 1차적 결정 없이 바로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복심은 행정청이 1차적 결정을 하고 그에 불복해서 복수, 두 번째로 심리하는 게 복심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의의에도 봤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1차적 판단을 행사해서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행정청의 1차적 판단에 대한 복심이지 이게 왜 1차적 판단권 침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지만 권력분립의 진정한 실질적으로 이해하자면 권력분립은 국민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권리 구제를 넓게 인정하자는 게 이게 실질적인 권력 분립이지, 이 권력 분립을 핑계로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거는 이건 싸구려 논리란 말이에요. 자, 뭐라고 반박해요? 권력 분립의 진정한 취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히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기능적, 실질적 이해, 이런 표현도 출제됐던 거니까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1차적 판단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거부나 부작위는 이 판단한 거 아니냐. 이게 거부나 부작위가 판단 없이 나온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논거다. 저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개인적으로 하면 행정소송법이 의무행소송 대신 부작위방해소송만 규정한 거는 의무행소송을 부정하는 취지에 명백하다? 자, 우리가 이것도 배웠죠. 이걸 열거조항이라고 해석해서 가르치 예시조항이라고 해석하면 어때요? 나열되지 않은 것도 인정할 수가 있죠. 뭐라고 반박해요? 밑에 그래서 3번까지 보면 열거적 제한적인 거라고 부르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불행사의 거부나 부작위가 들어가죠? 이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 이건 논거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건 결론이죠. 3번. 그 항고소송의 종류는 예시적인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 일부 취소를 의미하지 적극적인 게 아니다. 그 뭐 적극적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 못할 바가 뭐 있냐.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로 볼 때는 저는 긍정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충설 애매모호한 견해인데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뭐 처분 요건이 이리적으로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견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판례는 안 된다. 판례는 무명항고 소송 다 싸그리 다 부정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일 수 있는데, 자, 행정소송법에서는 심판법상 음행심판에 대응하여 음행소송이 아니라 부작위 확인 소송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에게 압수물안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행소송으로 역시 안 된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이건 어떤 침해를 막아달라. 아까 의무이행소송은 수익적인 걸 해달라, 발급해달라 이거고요. 이거는 침해를 막아달라 그거예요. 부작위 하지 말라, 금지를 청구하는 거지. 이건 침익적인 거예요. 아까 의무이행소송은 수익적인 걸 발급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 됐었고, 이건 침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처분, 침익적 처분할 거에 명백한 경우 그 침익적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하는 거 역시 안 된다라는 게 판례죠.
자, 건축물의 준공 처분에서는 아니 된다. 이건 부작이잖아요. 부작위에 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부적법하다, 각하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해서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각하되는 거고, 자기무 확인 소송은 미리 이제 우리가 봤죠. 자, 이제 항고 소송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중에도 취소 소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다투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 취소 소송, 무이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이런 건 뭐 이미 다 벌써 여러분들 외워져 있겠죠. 취소 소송의 의의인데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서, 이것도 심판하고 똑같이 돼 있죠. 2-177에서 인용했는데, 자, 행정행위 무유선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도 인정되고, 취소 소송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취소 소송 중심주의인데, 이건 뭐 출제될 거는 아니고 그냥 감각 이렇게 익혀두면 돼.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행정소송법도 취소 소송에 대해서만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이외의 소송에 대해서는 준용하는 거. 준용해서 아라비아 숫자만 잔뜩 나야 돼요. 법률 한번 찾아보면 몇 점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성질이 형성소송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취소 판결 나면 그냥 처분의 효력이 일방적인 판결의 효력으로 소멸되는 거고, 변경 판결 나도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거지, 어떤 별도의 행정청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고. 소송물에 가는 게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려운 논점이 신고 소송물 이론에 관한 논점인데, 이 행정법에는 뭐 그 민사소송법에 그 깊숙한 논점이 출제될 리가 없겠죠. 우리는 결론 정도 알아주면 돼요. 그 결론 정도와 이제 그 의미에 관한 정도. 그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냐, 개개의 위법 사유냐, 이런 용어는 어차피 서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그 기속력이란 판결의 효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개개의 위법 사유에 한한다, 이런 거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지 개개 위법 사유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은 당연히 일단 외워야 되고, 소송물의 뭐 의미까지 뒤틀어낼 거는 없어요. 이 소송물은 심판 대상이 되는 소송상 청구 자체를 말하는 건데, 소송의 기본 단위로 이게 중복재소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소의 병합과 변경, 처분사의 추가 변경 가능 여부와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관할의 기준이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덜 중요한 거죠.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섭할래인데, 그 의미까지는 여러분들이 의미까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의미까지는. 자, 서분 등의 위법성 또는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예요.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절차도 안 거쳤다는 위법 사유도 있겠고, 내용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법 사유도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개 위법 사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나 행정에 대해서 위법 사유가 여러 개 있더라도 소송물을 하나로 본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건 소송물이 하나니까 개개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표현이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거는, 청구 기각 판결의 경우 후소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법 사유가 여러 개인데 그 재판을 통해서 위법 사유 중에 하나만 주장했어요. 하나만 주장해가지고 그 위법 사유 하나만 주장해서 기각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위법 사유 하나만 주장해서 심리를 했지만 판결의 효력은 위법성 일반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까지 다 기판력이 미쳐가지고 이제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반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주장도 안 했는데 그 주장도 안 한 위법 사유까지 기판력이 미치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할 게 없죠. 왜냐면 아니 그런 다른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때 공격 방어 방법으로 주장을 했으면 될 거 아니냐. 네가 주장 안 한 네 탓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위법 사유가 4개다 그러면 이거 갖고 주장해서 졌어요? 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자, 제2라운드 위법 사유 이거 갖고 다투고, 3번째 갖고 다투고, 4번째 갖고 다투고, 아니면 동시에 위법 사유 4개를 하고 4개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소송경제라고 표현해요. 이례적 해결과 행정적인 조기학적의 보장 필요성을 논거로 하죠. 그래서 일단 좀 전에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기판적이 비치니까 기판적인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다.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렇지만 그 주장할 걸 왜 안 했냐라는 이런 논리가 강한 거죠.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위법성 일반이다. 일단 가장 취하급 난도가 위법성 일반이라는 결론이에요. 개개 위법 사유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통서 판례에 따를 때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 가능하다. 요런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논점이다라는 거. 개개 위법 사유라는 견해는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다퉈진 것만 미치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가 지지를 못 받고, 이 특수성에 관한 거는 어차피 본문에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으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가장 간단한 게, 그것도 간단한 것도 아니죠. 재판관할도 이제 이송과 병합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논점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일단 단순한기가 일단 많은 부분을 차지해. 신급관할은 일단 3심제라는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행정법원은 지금 현재 서울에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법원에서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항소심, 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이런 것들은 1편에서 다 보충 자료로 다 설명을 했었죠.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특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거는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 이 전속관할로 된 것도 외워둬야 될 거고, 여기 최신 판례인데 너무나 당연한 최신 판례 보충자료 7페이지 볼까요? 자, 신급관할 본문 내용은 교과서와 같고, 요 판례 보면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 판사가 1심 판결 선고한 경우, 이거에 불복하는 건 뭐예요? 항소사건은 당연히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저런 건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번쯤 봐보면 끝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심급관할이고, 사물관할은 이제 단독 분야, 합의 분야인데, 이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거죠. 공익과 관계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행정법원에서 단독 판사가 심판할 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예외다. 이거 아직 출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출제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지관할인데, 일반관할이 피고 소재지라 그랬죠. 2-568에서 인용했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과태료 재판은 누구? 행정청이 아니라 당사자, 과태료 부과받는 자, 자연인 법인. 그 당사자 소재지인데 여기는 피고예요. 관할은 행정법원을 한다. 근데 다음과 해당할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은 행정법원. 이게 서울행정법원인데 단순한 게인데 이거 출제가 몇 번 됐죠. 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 단순한 기라 넘어갈 거고, 특별관할은 이제 토지 수용, 부동산 특정 장소, 이 사례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죠. 이게 사례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점은 아주 작은 논점이긴 하지만, 요때는 이제 부동산이나 장소 주소지, 토지관의 성질은 전속관할이 아니죠. 그래서 합의관할,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그죠? 변론관할, 이거 옛날에 응소관할이라는 거죠. 관할이 위반이면 항변할 수 있는데 항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변론을 개시하면 이게 치유가 되는, 이게 변론관할이에요. 그래서 응소는 내가 항변할 수 있는데 그냥 소송에 응해준다라는 건데, 너무 좀 일반적으로 안 쓰이는 한자라 그냥 변론관할이라고 용어를 바꾼 거예요.
일반 관할과 특별 관할도 선택적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 관할이 서울이고 특별 관할이 부산이라면 내가 서울 산다면 일반 관할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 아까 전속 관할로 되는 건 별도로 이호라 그랬죠. 특화하고 이런 거,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이런 거 다 이어야 돼요. 뭐가 준용되느냐 아니냐. 이송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거. 근데 여기 음미하게 말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우리가 통상 고의 과실 이러면 경과실 포함이라 그랬죠. 국가배상법 2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하는 게 그 공무원의 구상 책임, 그죠? 이 중대한 과실을 음미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송 안 시켜줍니다. 그냥 바로 각하시켜버려요. 행정소송은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이때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인데,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이 준용되는데, 법원은 소송의 전부 일부가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건데, 판례도 이걸 인정하고 있죠.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이죠. 서울 이외의 지역은 행정법원에 설치가 안 되니까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 같이 맡아요.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그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해야 되고,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행정소송의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서울 같은 경우죠. 밑에 바로 나오네. 당사자 소송 제기할 거를 민사소송으로 착각해가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을 때, 이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 나눠지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까도 봤잖아요. 보정이 가능한 거는 바로 각하시키지 않고 보정해준다 그랬죠. 이송한다. 그 다음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하고 당사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송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에서 각하해야 된다. 이거 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불복이 안 되는 걸 주장하면 각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에 의한 이송. 그 법원은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소송의 전문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데, 전속 관할은 말 그대로 개념상 어때요? 걔한테 전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념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독특한 게 이 행정소송법에 이게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인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한지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거 포인트는. 그래서 이것도 배경 지식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서로 관련되는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심판하는 게 당사자의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조촉을 피하면서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관련 청구의 범위인데 이거부터 외워놔야 돼요. 그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 영업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거죠. 이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조세부가 처분 같은 경우가 무효인 경우, 이때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 원상회복 결과지가 청구, 이런 것들이죠. 손해정보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 관련됐다는 의미는 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거, 이를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변경을 성결 문제로 하는 거, 부당이득 반환, 이런 거. 이건 무효이거나 아니면 취소가 돼야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또 좌절을 겪게 되죠. 자, 병합 요건에 가는 건데, 그 관련 청구 소송이니까 당연히 그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행정소송에서 계쟁은 쟁송 계류 중인, 그 재판 중인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계쟁 처분의 이력을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 범위가
확대 복잡화되는 걸 방지하여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관련성이 극히 떨어지는 걸 오만 잡고서 그냥 소송 비용 줄이자고 재판 한 번에 다 몰아 때려버리면 어때요? 이 소송 제기할 때 그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따로따로 할 때는 변호사 선임 계약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사 형사 한다 그러면 한 번에 해주는 게 아니라 민사 따로 형사 따로. 그 다음에 1심에 져가지고 항소하겠다고 했을 때 항소심 가면 다시 또 선임 계약 또 하고 돈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여러 개 그냥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하자. 안 됩니다. 그렇게는.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판사 입장 환장하죠. 이거 재판의 쟁점이 10대 개가 넘는다. 이 사건 하나 판결 내는 환장하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라. 틀리게 낼 게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의 그런 논점. 청구의 내용이나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된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가 유무가 성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 바로 마지막 문장 정도 음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인정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토지 수용 사건의 관련 청구로 병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이것도 외우기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재결이 뭐예요? 처분에 관한 심판 결론이 재결이니까 당연히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례는 여러분들 보면 될 거고 규정이 없는 것도 알아두면 더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청구 이송과 병합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보내는 게 이송이고 보내온 거를 합쳐서 심리하는 게 병합이에요. 이송은 여기서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소송, 좀 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그 재결 취소소송 이런 것들을 관련 청구소송이라고 했죠.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애초부터 병합 제기했으면 보낼 이유가 없죠.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거. 요거밖에 안 돼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을 이송하는 것만 가능하지, 반대로 취소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관련 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자, 이것도 앞에 게 기억이 나면 너무나 당연한 거. 왜냐면 우리가 구성요건적이라고 배웠잖아요. 취소소송 제기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 그 직권취소는 행정청, 그래서 행정처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법원만이 행정행위 처분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 다른 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계되는 거고, 다른 말로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이라 그래요. 행정행위 취소는, 처분의 취소는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갖는 것이지,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이와 같은 다른 소송이 제기받은 법원은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 구성요건적 효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이송은 법원 간의 소송의 이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원 내에서 담당 재판부를 달리하는 거,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이건 사무분담의 문제인데, 요거는 좀 지역적이라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소송에서 준용되는 거고,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정해야죠. 그 상당성이 인정돼야 되고, 신청 또는 직권, 이거 무조건 예로 그랬죠.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냐, 간단하게 틀린. 최하급 난도인데 안 이으면 최상급이 돼버려요. 이런 게. 이송 결정에 요구하는데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죠? 당연하죠. 저쪽으로 보냈더니 이놈이 다시 보내고, 다시 보냈더니 또 이런 재판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속한다. 이 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는 의미고,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거 다 외워둬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음미할 게 뭐냐면,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거로 본다. 왜 그래요? 제소기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90일 내에 제기했는데 이송 결정할 때 어때요? 이때 90일이 지나면 그 각하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게 허용되면 저도 판사했죠. 왜냐면 딱 소장 읽어봤더니 골 때리는 사건이 이거 보통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럼 다른 법원을 이송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 이송시켜버리면 어때요? 이송시켜버려 90일 지나서 이송시켜버리면 다 이제 각하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사건수를 확 털어버릴 수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소기간 문제 때문에 요게 기본적인 특별 규정이 행정소송에는 이게 원칙적 규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소변경, 민사소송법 그 준용되는 소변경, 거기만 변경시를 기준한다. 이것도 유형화된 거예요. 일단은 그 제소기간 제한 문제 때문에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한 거로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이 피고경정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피고경정에도 피고를 바꿔줬는데 그때도 각하시키면 골 때리잖아요. 자, 328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6번 괄호 1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의 제기 피고 경쟁여부가 있으면 자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이게 272하고 이게 원칙이라 이렇게 뭐라 정리해 놓고 예외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제기된 거라고. 아니 당연하잖아. 아니 피고 잘못됐는데 악마의 판사의 그 노란하는 꼴이 되잖아요. 피고 잘못됐는데 그 원고 그 피고를 바꿀 생각 없어요? 그 가능합니까? 뭐 신청하면 제가 바꿔줄게요. 그럼 신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했더니 피고 경정 허가를 했는데 어때요? 이게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거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제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됐는데 어쩌나 제소기간이 지나서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 부담으로 한다. 이지라면 이건 뭐 완전히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런 취지가 328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인데 그 병합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 청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취소 소송에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것도 약방이 감춰요. 웬만한 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고 상고심까지 가능한 게 그것만 외우면 돼요. 상고심까지 가능한 게 뭐 소송 참가가 대표적인 거 그것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약방에 감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사실심 고등법원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 소송을 어디로 방향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제기할 수 있다. 취소 중에 배타적 관할 구성 요건도 여력 때문에 그렇다. 자, 제도의 취지는 뭐 그 형식적으로는 별개지만 실제는 이게 다 그 동전의 양면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좀 전에 봤던. 자, 병합의 종류와 형태가 이것도 출제가 제법 되고 있어요. 객관적 병합 이거 분류 이건 청구 자체를 갖다가 그 여러 개를 청구하는 건데 주관적 예비적 병합 이거 바로 본론으로 가면 객관적 병합은 주관적이라는 게 당사자 원피고를 얘기하는 객관적인 거는 그 원피고는 똑같은 전제하에 청구를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게 객관적인 게 공익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때그때마다 달리 쓰이죠. 여긴 청구를 객관적이라고 얘기해요. 수개 청구를 하는 경우인데 그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동종해야 인정하는데 우리는 관련 청구인 이상 그 소송 절차는 상관없어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완전히 다른 거에도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류 이제 이건데 일단 시기가 원시적인 처음에 하는 거죠. 처음부터 병합 제기하면 원시적 병합. 나중에 하는 건 추가적 후발적 병합. 이거는 용어는 이제 다 배웠던 용어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관련 청구 병합, 제3자에 의한 이건 소송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니까 안 된다는 거고. 요 소병합에 관한 게 이게 실제가 좀 되는. 단순 병합은 그냥 관련이 없는 여러 개 청구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니 이거 판사는 환장하죠. 그 모든 청구에 대해 심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개 청구했다 단순 병합으로 10개를 다 심리해야 돼요. 환장하죠 이게.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은 이거는 그 다음에 좀 나아요. 왜냐면 이건 원고가 그 여러 개를 주장하긴 하는데 태길적으로 인용되어 있고 해제 조건으로 다른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제 법관이 만만해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해서 인용해버리면 나머지는 그 심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병합이라고 있는데 이거 예비적 병합의 핵심은 양립되지 않는, 이게 핵심 단어. 요 말 나오면, 요 말이 안 나와도 뭐 양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양립되지 않는 수개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 주의적 청구가 배척, 기각 각하될 때에 대비해서 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 즉 양립 불가능한 여러 개 청구에 심판 순위가 붙어요. 이거는 1차적 청구가 인용됐건 해제 조건으로 하여 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인데,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예요. 아까 단순 병합이 환장하죠. 10개 했는데 10개를 다 심리해야 되는 거고, 가장 그래도 법관의 입장에서 반가운 거는 그 선택적 병합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만 인용하면 나머지 심리 안 해도 되니까 하나만 하고 9개 그냥 심리 안 하고 그냥 재판 끝내도 되죠. 근데 여기는 그 주의적 청구 먼저 심리해야 돼. 1차적 내지는 주의적 청구. 근데 주의적 청구가 골 때리는데 예비적 청구는 쉬워 보여도 예비적 청구를 판사가 골라서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중간 단계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주의적으로 피고가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은 무임을 확인한다. 이게 기각 각하될 걸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취소하라. 이런 경우. 그래서 법원은 원고가 정한 순위에 구속되어 심판을 해야 하고 1차적 청구를 할 경우에는 2차적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간이죠. 1차적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예비적 청구 안 해도 돼요. 근데 주의적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하면은 결국 다 2차적 청구까지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그 다음 무효와 취소가 이게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건데, 이거 외울 것도 없죠. 우리가 하자 정도 배웠잖아요.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 사유는 이건 이런 건 양립할 수가 없죠. 무효이면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지. 무효이면서 동시에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거니까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지,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용어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두 번째 판례 보면은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해소를 제기했죠. 근데 무효확인해소만 제기했다면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는 나중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소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을 한 거예요. 그럼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해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에서도 적법하게 제기된 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를 들어 취소 사유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해봅시다. 위법 사유가. 근데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니까 제소기간이 지나서 바로 제기하면 각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렸어요. 일단은 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가 거기다가 취소 소송을 병합해서 같이 해달라. 그러면 어때요? 그 병합을 받아주면은 제소기간의 제한 규정은 다 피해갈 수 있죠. 그죠? 제소기간 지나면 멍청하게 취소소송 제기하면 바로 각하되는데,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다가 이거 합쳐서 심리해달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만 있을 때는 제소기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 취소소송과 이게 병합이 되는 이런 사안에서는 취소소송을 요건을 갖출 때만 받아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충자료에 16페이지에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 확인 소송의 취지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그 정도로 알아두고 뒤에 가서 종합 정리를 또 하도록 합시다. 주관적 병합은 이거는 당사자 문제라 그랬죠. 원피고를 더 추가하는 거.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문제인데, 주관적인 게 피고, 그 다음에 이 피고가 주의적 피고, 예비적 피고 이렇게 하니까 예비적 병합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행정청을 피고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국가를 피고로, 그러니까 피고가 추가가 되니까 행정청에서 국가 이러니까 주관적 병합이고, 그 다음에 주의적 예비적으로 병합하니까 예비적 병합이잖아요. 그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판례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구성원 개인이에요. 그러면 양립 불가능한 거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개인과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하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대방 중 누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이 말 나오면 되게 쉬운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이 말 나오면 예비적 병합이에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한 태양에 속하고, 결론은 뭐냐? 주관적 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 병합의 요건인데, 병합될 법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체인 취소소송은 적법해야죠. 얘가 적법하지 않고 각하되면, 그러면 보낼 데가 없으니까 병합이 불가능하죠. 당연한 상식이고. 이것도 그래서 그 관대화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했는데, 자, 이것도 아까 무효확인 소송하고 똑같이, 무효확인 소송하고 똑같이 당사자 소송에는 권리관계를 다투는 거라 소멸시 후 완성으로 해서 기각 판결을 받는 거는 있어도 제소기간 제한 규정은 없거든요. 취소소송 밖에는. 그러니까 이 당사자 소송만 관련되면은 제소기간 제한 문제는 관련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취소소송하고 합치게 되면 취소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취소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그냥 바로 각하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법원은 소변경 청구로 보아 청구의 기체에 변경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합돼가지고 다 세트로 각하시킬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 이렇게 허가해야 되는 거로 유리하게 처리를 했죠. 관련 청구의 범위는 똑같죠. 그 다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당해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판결이 확정되려면 뭐예요? 그 신급을 다 경유했거나 그런 대법원 판결이까지 갔거나 아니면 항소 상고 기간이 지났거나 이래야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판결이 확정이 안 돼도 예를 들어 이제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갔다는 고등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부당이득 기각 판결을 내려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판결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취소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권한 있는 기관인 그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여기서 취소만 하면은 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부당이득 이거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던 쟁점. 병합 시기는 약방이 감초라 그랬죠. 이 소송에 관련되는 거 웬만한 게 사회신 구도별로는 종결 고까지만 가능하고 상구심에 가능한 게 대표적인 게 소송 참가라 그랬죠. 관할법원도 아까 방향 계속 음미했죠. 구성요건적 이력 내지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때문에 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서 관련 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하고 관련 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 보내는 것만 가능하니까 결국 병합사건의 관할법원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다. 이것도 출제가 꽤 많이 됐던 건데 이거는 뭐 그 배경적인 거 알면은 필연적인 결론이니까 자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